자,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조를 이제 살펴봤죠. 이제 그 결과를 주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것을 학습을 시킨다든지 또 어떤 로스 함수를 계산한다든지 특히 딥러닝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그 파라미터가 이제 특히 웨이트 값이 잘 우리가 어떤 수렴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스 함수 줄어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에러도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에러도 좀 줄어드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하거나 또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제 그에 관련된 그런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대부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져왔고요. 또 NTU에서 일부 자료를 보충해서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먼저 왜 딥러닝을 사용하느냐? 우리 딥러닝 지금 계속 생각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딥러닝 DL이 이제 왜 좋은지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오류를 그러니까 오차를 갖다가 좀 줄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deeper is better 라는 질문이죠. 과연 깊을수록 더 좋아지느냐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 스피치 트랜스크립션 음성을 번역하는 그런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 그러니까 이거 뎁스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뎁스가 2kb짜리 사이즈고요. 자, 7개의 뎁스를 넣었을 때 워드 에러 레이트는 이렇게 줄어든다. 그죠? 한계가 도달하죠. 이 정도에서 17.8, 17 정도에서 이제 토탈 사이즈가 약 10kb일 때 17의 우리가 최소 에러 레이트를 갖는데 not surprised, more parameter, better performance. 파라메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죠. 파라메터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적절히 옵티멈 포인트 얼마 이상 더 줄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난이도를 생각할 때 커팅 해야 되겠죠. 우리가 레슨넷에서 그걸 실험한 게 그거잖아요. 레슨넷 깊이를 갖다가 20개 또 50개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나빠지더라. 특히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오토마이제이션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간단한 구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fat 하면서 shallow 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깊이가 없다는 얘기죠. 레이어가 지금 이게 지금 트레이어죠. 트레이어의 경우에 그 대신에 fat 이거 파라미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반면에 이쪽은 tall 하면서 thin하다. 그죠? fat의 반대 thin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쪽에는 파라미터 숫자가 하나 레이어에는 작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fat short가 좋으냐, thin tall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찰해 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same number of parameter. 파라미터 숫자는 같다.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풀 커넥션 레이어 같은 겁니다. 풀 커넥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 자,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 지금 방금 데이터가 이게 fat and short에 대한 결과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아니죠. thin and tall에 대한 결과죠. thin하고 tall.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레이어의 사이즈고요. 반면에 이제 레이어는 전부 하나인데 3700, 4600, 16kg까지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건 토탈이 한 4kg 언저리니까 이 정도가 비교하는 거죠. 2kg.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약 2%의 이 thin and tall 모델이 4600은 한 5kg 정도니까 이 정도 여전히 별로 개선이 안 되고요. 자, 16kg 하면 이 정도죠. 그래서 22.1에서 결과적으로는 요 데이터에 앞서 스피치 번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이 좋다는 거죠.
17일까지 내놨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같은 것끼리 비교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요거는 좀 아까 여기였죠? 여기. 요거는 여기. 얘는 이 정도.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도표를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왜 딥한 모델이 좋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딥화한다는 것은 모듈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나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나누는데 한 번에 나누지 않고 여러 개를 나눠서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영상에 있는 중에 롱헤어 걸, 롱헤어 보이, 숏헤어 걸, 숏헤어 보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한자로 쓰면 지금 데이터가 긴 머리를 갖는 남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자는 짧은 머리가 많고 여자는 그 대신에 쇼트하고 롱헤어가 적절히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클래시파이로 나눌 경우에 이대로 그러면 당연히 장발람에 대한 그 클래스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어떤 피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그젬플이 작고 데이터 세트가 작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걸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weak 클래시파이어, weak. 그러니까 에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 3, 4, 4개, 3개가 아무리 좋더라도 클래스 2가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데이터 세트, 여기 데이터 세트의 문제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 집중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모듈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일단 보이 또는 보이냐 거리냐, 이거는 베이직 클래시파이어를 롱이냐 쇼트냐 이렇게 나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는 데이터 세트가 되대요. 여자와 남자로 머리카락의 길에 관계없이 이렇게 클래스를 나눌 수 있겠죠. 여기에는 그냥 얘를 나누는 클래스는 이 데이터하고 트레이닝하면 되고, 반면에 이 장발 남자와 단발 남녀, 장발 남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머리의 길이만 가지고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하겠죠. 자, 그래서 이 베이직 클래시파이어는 충분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 방금 했던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고, 자, 클래시파이어를 girl with long hair, boy with long hair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남자 여자 간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자니까 이게 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롱이냐 쇼트냐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이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해서 나누고 보이가 되든 보일 경우에 롱헤어, 이쪽이 지금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죠. 보이며 숏헤어 이렇게 나누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듈을 갖다가 하나 더 쓴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는 트레인을 시켜야 돼요. 그죠? 이 클래시파이어는 데이터가 작다. 이거 작아요. 그래서 작지만 이거 작아도 충분히 이거를 위 클래시파이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보이냐 거리냐로 일단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두 단계 거쳐서 이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하고 이렇게 두 개 연속해서 함으로써 한 번에 맨 처음에 이그젬플 든 거 얘보다는 성능이 더 이제 우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딥이라는 거는 결국 나눈다, 모듈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베이직, 그리고 나머지는 모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파이어를 계속 설정하는 거죠. 세컨드 모듈, 서드 모듈 필요하면 쭉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가 이제 뭐 5개, 6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듈라이제이션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런 시켜준다. 그렇죠. 딥러닝이 그런 거잖아. 그죠? 피처를 갖다가 내가 어떤 설정하는 게 아니고, 베이스,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세컨드,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딥러닝은 스몰 데이터 세트에도 잘 동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서만 해당되는 그 경우에도 앞뒤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딥러닝, 우리가 딥 모듈을,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개를 연속해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VM에서, SVM 설명할 때 인풋 스페이스가 이렇게 넌리니어 한다는 거죠, 넌리니어. 그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나눌 때, 우리가 함수를 쓰죠, 커널. 이 커널 함수가 일종의 변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함수, 변환 함수.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간 도메인을 바꿔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 커널 스페이스로 나눠서 이 데이터를 쉽게 클래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환 함수를 핸드크래프티드 커널 함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여기서는 심플 클래시파이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에 심플 클래시파이어를 쓰는 거고, 이 앞부분이 이게 바로 커널을 이제 우리가 학습한다 그랬죠. 그래서 핸드크래프티드 커널 함수 대신에 바로 이렇게 그 모듈 형태인 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동작시키면 거의 같은 기능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스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부스팅. 자, 우리가 부스트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해진 그런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다부스트라고 합니다. 아다부스트. 어댑티브 아다부스트라는 ADA 부스트라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해서 얘는 뭐냐면 그 입력을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개를 위크한 클래시파이어를 각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면을 여러 번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위크한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그 에러율이 높아요. 그래서 에러율이 높은 걸 갖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 보충해주고 파라미터 바꿔주고 또 나누고 어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다부스트에 대한 거는 우리 컴퓨터 비전을 하는 사람 또 우리가 패턴 리커버리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SVM하고 거의 뭐 버금간다 봐도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이 아다부스트에 대한 그 이해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개인적으로 숙제를 드리겠어요. 저희 강의에는 하지 않겠지만 이 아다부스트에 대한 걸 한번 알고리즘을 자, 위클래시파이어 아까 우리가 YDIP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뭐 했습니까? 위클래시파이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위클래시파이어 일부러 여러 번 거치면서 이걸 종합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잘 그 구분해내더라 이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스팅이라 그래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모아서 강하게 만드는 게 부스팅 효과.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클래시파이어를 여기서부터 나오는 출력 결과를 다시 수정해서 우리가 웨이트를 바꾸고 또 부스트에 또 부스트를 해가지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트를 여러 번 하는 것도 뭐 좋은데 딥러닝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에도 결국 부스팅 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아다부스트 어댑티브 부스팅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팁 포 딥러닝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고 항상 딥러닝에 대한 팁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 걸 만들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주 좋은 그런 피드백의 이해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동작한다 하면은 yes, okay인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 트레이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될 경우는 무슨 얘기입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어가 샬로우하고 이렇게 낮은데 파라미터 숫자가 적은데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 에러율이 높겠죠. 각 트레이닝 데이터 다 넣어보면은 이것들이 뭐 중구난방이니까요. 그죠? 수정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그러죠? 자, 반면에 이건 통과했는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정적으로 얘는 뭐예요? 여기 답이 써 있어요. 비거 네트워크를 갖다가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비거 네트워크를 해주고요. 테스트에 대해서는 더 모어 데이터를 넣어요. 엔진을 갖다 계산시키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엔진의
연료를 더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레이션 에러가 많이 크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더 넣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오버피팅 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파라미터 수는 많은데 데이터가 적어. 그러면은 우리가 10차 폴리노미알인데 거기에 데이터 5개만 있으면은 이걸 충분히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함수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오버피팅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넣어서 다양성을 주란 말이야. 다양성. 그러면 오버피팅이 줄어들고 우리가 다시 이 제너레이션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 줄여야 되고요. 반면에 이 트레이닝 에러 자체가 적으면 모디파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더 크게 더 비건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가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두 개 매치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하고 데이터하고 두 개가 어느 하나가 줄거나 하나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좀 줄이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줄 수 없으면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터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레치를 쓸 수도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를 갖다가 변경시키면서 우리가 그 값이 어댑티브하게 적응하도록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모디파이 할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갖다가 또 새로운 걸 쓸 수 있어요. 렐루나 맥스아웃. 자, 요 렐루하고 맥스아웃에 대한 설명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터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래티지.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요것도 할 겁니다.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뒤에 나왔는데 모멘텀이라든지 그레디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이제 모멘텀, 퍼스트 모멘트, 세컨드 모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러닝 레이트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거나 또는 가장 오버피팅을 하는 것은 드롭아웃. 드롭아웃해서 우리가 오버피팅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것도 이제 막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네트워크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드롭아웃돼서 약간 앙상블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구조를 이제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학습시키는 이러한 그런 이 드롭아웃이라는 좋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제 할 겁니다. 우리 러닝이라든지 그래서 다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핸드리튼 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애큐러시가 자, 뎁스가 8, 9, 10 여기 핸드리튼 나온 게 9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98년에 실험해보니까 레이어 8까지는 90%, 85% 유지하는데 그 이상은 오히려 더 독이 되더라. 그래서 이 딥러닝의 파워 우리가 욕심부려서 물론 그 후에 몇 년 동안 거쳐서 뎁스를 갖다 늘릴 경우에 어떤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노력해서 한 거고 이제 98년 단계에서는 레이어를 높이는 게 8레벨 정도, 8레이어 정도로 우리가 만족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2006년 이전, 2006년이 이게 무슨 연도인데 2006년 딱 써 있을까요? 2006년 deeper usually does not imply better. 깊다는 것이 better라고 보통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deeper is better? 물음표였잖아. 깊은 것이 better입니까? 물음표인데 지금까지 설명은 괜찮다, better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06년은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중에 나와요. 자, 자료 중에 2006년은 pre-trained
소위 unsupervised learning의 pre-trained를 만들어낸 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힌튼 교수가.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딥 러닝이 여기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6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뀐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학습 모든 그런 추세가 이제 우리가 그런 오토엔코더라든지 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시프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액티베이션 함수,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즈, 드롭아웃,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은 옵티마이제이션까지 일단은 하나의 강의로 동영상 만들 거고요.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자료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무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티베이션 함수. 여러분들이 이미 액티베이션 함수 다 배웠죠?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였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렐로 함수로 바뀌었죠. 자, 그에 대한 어떤 왜 문제가 각각 있었는지,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어떤 뭐 그런 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뉴런인데요. 입력이 있고요. 또 오메가 0, 오메가 1 해서 이제 곱해지죠. 이렇게 시냅스에서 합쳐지는데, 자, 셀바디에서 웨이트, 바이어스에 합쳐주고 이거를 액티베이션 함수 F를 통해서 이제 출력시키죠. 그래서 이 F라는 거는 non-linear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그랬어요. non-linear. 자, 그래서 요것이 그냥 리니어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각각이 그 데이터가 활성화 함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누르는 반드시 활성화 통해서 어떤 레벨을 우리가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결국 그 신호 전달 과정에 액티베이션 함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앞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자,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쭉 증가하는 함수고요. 탄젠트 하이퍼보릭 함수는 이것이 똑같은 패턴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중앙의 값이 센터가 0.5죠. 얘는 0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대칭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렐로 함수. 우리가 렐로 함수는 2012년에 렐로 함수가 우리 알렉스넷에서 사용되고 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압도적으로 대체해버렸죠. 그래서 0과 x 두 개가 데이터가 x 값이 마이너스면은 0, 그죠? 이 값이 두 개 중에 큰 값이니까. 그 다음에 리키렐로. 이건 리키렐로는 뭐냐면 여기 0, 마이너스일 때는 이 그라운드 요것의 그 그레디언트가 0이잖아. 기울기 0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이 0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렐로 함수 자체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 마이너스 때에 이 갖다가 0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경사를 줬어요. 이것의 경사가 1이고 얘는 경사가 0.1이야. 왜 기울기는 0.1? 경사가 1이죠. 그레디언트가 각각 있도록 하는 리키 방법을 사용했더니 좋아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게 이제 익스포넨셜 LU죠. 익스포넨셜 LU는 여기 있는 요 밑에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이렇게 약간 익스포넨셜로 해서 좀 개선이 되는 게, 이거는 뭐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있겠죠. 이게 익스포넨셜이 있기 때문에 미분하는 데 시간이 들겠죠. 그 다음에 맥스아웃 함수라는 게 있어요. 맥스아웃 함수 2015년 16년에 나온 건데, 우리가 소위 이거는 딥러닝 교재 쓴 벤지오 교수 그 팀에서 개발한 건데요. 자, 어떤 출력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각각 웨이트의 그 값들의 두 개 최대값을 선택한다. 이게 일종의 그 앙상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받아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다가 출력시키는, 큰 값만 선택해서 출력시키는 이런 개념이 되어서 여러 개의 우리가 위크 클래시파이어가 하나의
그 베스트 클래시파이 내는 그런 개념을 약간 모방했다고 할까요? 닮았다고 그럴까?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획디펜셜 함수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고요. 자, 역사적으로 가장 파퓰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 이유는 they have nice interpretation as a saturating firing rate of neuron. 그러니까 saturating도 하면서 이렇게 firing 되는 그런 경사를 갖는 그런 훌륭한 나이스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사용했다 하죠. 이게 이제 뉴런의 처음에 발견이 그런 거예요. 어떤 액티베이션 한다는 게 출력이 갑자기 이게 리니어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있다가 없거나 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처럼 이렇게 반짝하는 이러한 그런 그것을 이제 이 뉴런의 어떤 특징으로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러는데 시그모이드 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자, 세츄레이티드 뉴런은 그레디언트를 없앤다. 자, 뉴런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돼 있어요. 뉴런 값이 그러니까 큰 값이죠. 입력이 큰 값이 들어버리면 세츄레이션 된 거죠. 그럼 기울기가 없잖아. 기울기 0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리버스로 이렇게 백 프로포게이션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출력이 제로 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2분의 1이 센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바이어스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출력이 계속 0.5보다 이제 0.5보다 이상 되는 값을 주로 갖게 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게 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 익스펜시브 계산량이 많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초창기엔 그랬겠지만 뭐 요새는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또 이거는 미분을 주로 해야 되는데 미분하는 것이고 익스포넨셜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백 프로포게이션 했었잖아. 뒤에서부터 로스 함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왔어요. 그럼 여기 요 시그모이드 게이트 전까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그 전까지 와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요 값이 이제 전달이 왔겠죠.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시그마. 그렇죠? 이건 해왔어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게이트에서 다시 요게 이제 이 출력이 시그마고 입력이 x인데 요것의 기울기가 곱해져서 x라는 어떤 도작 값, x라는 위치까지 그러니까 이게 로스, 이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백프로포션 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체인룰이잖아요. 그쵸? 여기 L이라 그래요. L에서부터 X까지 가는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시그마까지 가는 기울기에다가 시그마에서 X까지 가는 기울기를 곱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건데, 요 값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픽스 값이라고 가정하고, 결국 여기에 반영되는 그 로스 기울기는 이게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라운드 X, 시그마 바이 라운드 X는, 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해보면, 요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시그마 X, 1 마이너스 시그마 X. 자, 미분을 했지만, 실제로 그냥 곱하고 1 빼기 시그마의 곱이란 말이야. 오케이? 예,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예, 해보세요. 네. 분사 함수니까, 예. fx분의 gx. 자, 그 여러분들 이제, 비정한 사람은 찾아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일 때, 요 경우에 이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 마이너스 10. 당연히 여기 보다시피 기울기는 거의 붙어 있잖아요. 증가하지 않잖아. 그럼 요 값을 대입해 보면 돼요. 시그마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0. 자, 시그마 마이너스 10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 값이 0.000에 가깝고, 얘는 뭐야? 1 빼기 0.0, 이건 1에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얘가 이 값이죠. 그러니까 거의 4.5 곱하기 10 마이너스 2, 셋, 넷, 다섯, 5승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값이 굉장히 크더라도 한번 시그모이드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쪽으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얼만큼 바뀌느냐, 이거는 굉장히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쪽 값이 10일 때, 마이너스 10일 때, 그죠? 이 값이 너무 이게 그 다음에 1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쪽 커질 때는, 자, 요거 값을 먼저 할까? 10은 시그마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마 10. 자, 시그마 10 0.9는 얘는 1이 무시가 되고요.
마이너스 0.999 다시 0.45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값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거의 제로가 되는 거고요. 자, 0일 때가 중요한데 0일 때 얼마입니까? 이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죠. x 0일 때 여기 기울기 여기 대표 보세요. 시그마 제로 1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자, 시그마 제로 얼마요? 0.5예요. 그죠? 0.5. 그 다음 1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얼마요? 이때 0.5 곱하면 이거는 0.425 4분의 1. 그죠? 그래서 이 값일 때는 거의 제로가 되는 거고, 위에서 이때는 제로 0.25. 자, 여기 숫자 쓴 건 뭡니까? 뭐에 대한 숫자예요? 요거에 대한 숫자고, 값이 최대 0.25다. 문제는 이거죠. 이거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기울기가 제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값이 영향하기 때문에 결국 뭐야 이게 세츄레이티드 뉴런은 그레디언트를 킬해버린다. 그레디언트가 영향에 가깝다. 그죠? 자,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쪽 그레디언트는 큰데 이쪽 그레디언트는 줄어드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그모이드 하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왔는데, 그러니까 로스 함수에서 여기까지 크게 왔는데 여기서 한 단 거칠 때 여기서 곱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천천히 학습이 됩니다. 이쪽은 빨리 학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뒤에는 학습이 빨리빨리 진행돼요. 예, 한번 출력 낼 때마다. 그러나 이제 전달은 금방 됩니다. 전달은 이 값이 바뀌면 바로 전달이 되는데, 출력 값은 이것을 다시 그레디언트를 구해가는 과정에 이쪽 값은 빨리 학습이 되는데 이쪽 값은 거의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거 쉘로우면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비록 약간 경사가 이제 미분치가 0이 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나치면서 아예 학습이 안 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죠. 얘는 거의 랜덤한 값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얘는 항상 컨버지가 빨리 됩니다. 얘만 컨버지하면 뭐야? 얘 전체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각각 나눠서 있잖아. 근데 앞에 것이 안 되니까 결국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항상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6년에 사람은 RBM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해서 이 코드를 작성했다면 2015년부터 우리 사람들은 렐루 함수를 쓴다.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렐루 함수, 지금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 그림으로 보면, 자, 이거에 대한 로스 함수, 코스트 함수인데, 이제 이 코스트 함수가 이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최소화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건데, 델타 C만큼 코스가 증가하면 델타 W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기울기니까 변화율. 그럼 이 변화율이 요거의 변화율을 만들어주는데 처음에는 커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때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이 값이 좀 더 클수록 스몰 아웃 여기 출력이 여기 결과가 그레디언트가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요것의 변화율이 작다는 겁니다. 델타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델타 출력 미분 값이 그레디언트 값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점점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자, 탄젠트 에프릭 함수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랑 거의 유사한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니까 제로 센터드 하는 겁니다. 제로 센터드, 나이스. 자, 마이너스 1에서까지. 그러나 얘는 여전히 세츄레이션에 대한 값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킬시킨다. 그런 경우에 자, 탄젠트 에프릭 함수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써줄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2에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하이퍼보릭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요. 자, 이제 렐로 함수. 이제 렐로 함수는 이 맥스 제로 x. 자, 두 값 중에 제로. 어떤 입력되는 값이 마이너스면은 0이 최대고요. x가 플러스면 x가 최대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요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죠. 0, x가 0보다 작으면은 제로가 되는 거고.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렐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이니셜입니다. 이건 렉트. 자, 렐로라 렐로. 자, 쓸 때도 뭐 여러분들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섞어 쓰면 됩니다. 자, 얘는 세츄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어떤 플러스로 사실 문제도 있죠. 10일 때 출력이랑 10이죠. 예, 값이 너무 크단 말이야. 자, 뭐 그것이 이제 물론 기울기는 1이니까 이제 값이 커지는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런 에피션트하다. 미분이 쉽잖아요. 미분이 1이고 0이고 하니까. 자,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하이퍼보릭 위해서 굉장히 빨리 실험한다. 6배. 자, 스페라는 해본 결과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도 바이올로지컬리 칭찬할 만하다. 우리가 바이올로지컬리 액티베이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가되는 오프에서 온으로 가는 거를, 근데 얘도 똑같은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제로 센터가 F 단위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레디언트는 뭐냐 하는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제로죠. 값이 0이니까 미분도 0입니다. 당연히 그레디언트도 제로, 기울기도 제로, 기울기가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예를 똑같은 예를 들어봅니다. 자, 아까 요게 이제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였는데 지금 렐로게이트라는 경우에 요 값만 보면 되겠죠?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11 때 얼마입니까? 자, 요 값이 요 값만 보면 요 값만 아까 요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되어 온 것이 똑같더라도 요 값을 곱한 다음에 이거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이너스 10면은 제로. 얘는 얼마요? 1. 0. 기울기가, 요거 1이죠. 마이너스 10일 경우에는 0. 그러니까 0일 때 어떻게 돼요, 0일 때? 0일 때. 0일 때 기울기가 정의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여기 0이고, 여기 1이니까. 0, 1, 네. 맥스.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0.000000001이도 이렇게 요걸 표시될 수 있죠. 사실은 x 완전 0보다는 0 플러스일 경우에는 1이라 보는 거죠. 0 플러스일 때는. 그래서 이때는 0은 수학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 0에서는 사실은 미분 불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0이라 봐도 되고 1이라 봐도 됩니다. 자, 정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렐로,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0이 아니다. 이 값이 얼마? 0.01이다. 맥스 0, 이 값 0.01. 네, 그래서 0.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die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die 했잖아. 그죠? 죽었잖아. 뭐가? 파라미터가. 세츄레이션 된 건 아니지만 죽은 거죠.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니트, 요것의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렐로 함수처럼 사용될 수 있는데, 네거티브 세츄레이션 레잠 컴페어 위드 리키 렐로 some robustness 노이즈에 대해서 강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계산량이 당연히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연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이유는 노이즈에 대해서 강인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걸 했고요. 자, 맥스아웃.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요. 2013년에 이안 굿펠로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벤조 교수의 이제 제자인데, does not have the basic form of the product, non-linearity.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베이직한 폼이 없어. 그러나 이것은 넬로 함수를 일반화시키는 것이고 리키 함수를 일반화시키다. 리니어 디자인, does not saturate, does not die. 다 만족된다는 얘기죠. 자, saturation도 안 되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거를 함수를 정의하면 그러나 파라미터 숫자가 이게 많다는 거죠. 파라미터가 더블 더 넘버로 파라미터 뉴런 문제가 됐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x1, x2가 이렇게 받아서 5, 7, 마이너스 1이면 이 두 개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맥스 입력에 집어넣으면 값이 최대값 1, 최대값 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다시, 우리가 웨이트 해가지고, 웨이트 하면서 통해서 1, 2, 예를 들면 4, 3에 얻어주면 출력이 2, 4,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제 두 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한 개만 나오면 맥스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맥스는 그냥 0과 맥스 되는 거고, 두 개 이상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두 개 클래스를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엘리먼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러너블 함수가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이게 맥스 함수잖아. 러너블 함수가 하나는 클래시파이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라 생각하면 쉬워요.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렐로 함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했어요. 입력이 하나만 있는 거죠. 얘는 뭐냐면 하나는 이런 클래스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런 클래스가 되는 거죠. 평면이, 그러면 두 평면 중에서 어떤 값이 바뀌었을 때 이 평면에 의해서는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건 최대값이 여기죠. 그 다음에 얘는 이 두 개 중에서는 이쪽이 함수죠. 그러니까 요것에 있는 이 첫 번째, 이것이 W1x 플러스 b고 W2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두 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했는데 이 두 개의 출력값 중에서 큰 값, 큰 값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일종의 이거는 반파고 얘는 전파 정류죠.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 긴 거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3 엘리먼트는 하나, 둘, 셋. 클래스를 이렇게 세 개 클래시파이어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가장 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가장 크죠. 다 마이너스 내기는 0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런 것과 이런 함수의 두 개의 비교잖아. 0 클래시파이어하고 어떤 y equal x라는 클래스. 얘는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 추가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직선.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클래스 평면을, 우리 리니어 클래스 평면을 갖다가,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내는, 이제 맥스아웃 쓰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activation 함수 in maxout network can be any piecewise linear convex 함수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우리가 piecewise linear니까, 우리가 이렇게 컨벡스한 함수, 이게 2차 함수라고 하면, 이 함수를 무한히 이렇게 쪼개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가장 원시적인 이제 딱 두 개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세 개인 거고, 그죠? 이런 함수, 어떤 2차 함수, 어떤 3차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우리가 리니어 컨벡스 함수라고 가정하면 그 함수의 피스와이스 액티베이션 함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맥스아웃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How many pieces of depending on how many elements in a group. 얼마나 그룹이 많은지, how many pieces. 이건 내가 정하는 게 나름이죠. 그죠? 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얼만큼 어디서 꺾을 건지, 그만 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렐로 함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맥스 함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TLDR. TLDR의 말이 여러분들 우리 영어권에서 안 사니까 영어권 사는 사람들 제가 찾아봤어요. TLDR은 too long, do not read입니다. too long. 너무 기니까 do not read. 읽지 말아라. 자,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잡담이라는 얘기죠. 없음. 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역설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쓰는 이거는 요약이에요. 요약. 영어로는 too long, do not read인데 예,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한 겁니다. 그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실질적으로 렐루를 써라. 러닝 레이트에 조심해라. try out wiki 렐루, max out ELU를 try out 해봐라. 그러니까 사용해봐라.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브릭 사용해보는데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말아라. do not use 시그모이드. 예, 빨간색으로 시그모이드는 쓰지 말고 탄젠트 하이퍼브릭은 써보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해보고 너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에 맞는지를 결과를 검토하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L를 써라 이거죠. 자, 시간이 한 50분 갔는데 자료는 아직 이제 3분의 1도 못했네요. 네, 하여튼 빨리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브레이크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들으면 됩니다. 자, 파일 너무 많이 쪼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저도 이제 이 녹음을 이렇게 쭉 한꺼번에 해놓기 때문에 한 70분 정도 하고, 좀 빠를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이 이제 좀 천천히 간 겁니다. 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얘를 갖다가 바이어스가 있잖아. 이걸 갖다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값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 모양은 똑같은데 제로 센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포를 우리가 노멀라이즈 시킬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분포가 결국 1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자, 이렇게 해서 민을 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데이터가 더 우리가 좀 노멀라이즈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바이어스가 심할 때. 근데 바이어스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애준다는 거는 우리가 약간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똑같은 PDF 파일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 그러면 그대로 써야 돼요. 자, 그 여러분들이 꼭 노멀라이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딥러닝에서는. In practice, you may also see PCA whitening of data. 근데 PCA가 뭐냐면 이것에 축을 갖다가 디콜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즈를 이렇게 한 평면으로. 코베리아스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아이덴티티 만들면 이렇게 펼쳐져 버리는. 이런 것도 프리프로세싱 일종인데, 이거는 우리가 슈퍼와이드 러닝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죠. 언슈퍼와이즈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의 확률이라든지 어떤 제너레이팅 하는 그런 거를 우리 구하기 위해서 또 압축, 디멘전 압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웨이트 W 값이 주어져야 되잖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으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이게 재밌는 결과를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 이거는 스탠포드 교재에서 직접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W를 전부 초기화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0으로 해도 될까요? 전부 0이야. 그러면 일단 곱해지는 게 없잖아. 시작이 안 되죠. What happens? No change. 기다려야 돼.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잡음이 이제 들어있죠. 잡음이 섞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거는 0일 때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랜덤 넘버를 집어넣는 겁니다. 랜덤, 여기 랜덤 DH, 요거는 이제 numpy 랜덤에서 len-dn DH, 요거는 2차원 데이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행렬 데이터 텐서를 만드는 2차원 텐서를 만드는 건데 0.01을 곱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건 스몰 네트워크에서는 오케이. 그러나 딥 네트워크에서는 프로블럼. 자, 랜덤은 이제 2차원 DH를 말합니다. 뎁스, 그 다음에 horizontal.
자, 예를 들게 some activation statistics. 예를 들면 10레이어 네트워크이고 500개 룰이 있어요. 네, 그리고 탄젠트 하이퍼보릭 non-linearity 썼고요. 이니셜라이즈를 했다. 여기 보면은 500뉴런 1000개 입력을 받아서 h가 500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한 것이 웨이트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레이어 사이징에서 10레이어니까 500개 출력을 열로 10개를 다 더한 겁니다. 사이즈.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이렇게 쭉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랜덤 넘버 팬인 팬아웃 이게 0.01 곱한 거. 그러니까 0.01로 쭉 아까 0.01 했었죠. 예, 곱한 겁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2차원 데이터를 웨이트에다가 딱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팬인 팬아웃 해가지고 이게 팬인 팬아웃이야. 150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H를 정의하고요. 매트릭스하고, 쭉, 이건 뭐, 파이썬이니까, 플롯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맨 처음에 인풋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가, 예.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은, 민이 2, 3, 4, 5, 6은 그대로 바로 1이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 이제 스탠다드 STD잖아. 값이 3, 4, 5부터 거의 0이야. 평균값이 그러니까 평균값이 이제 제로가 되고 데비에이션이 제로니까 다 그냥 0에 있는 모든 개수가 예, 그러니까 1000 곱하기 500 예, 5만 개 이것이 전부 다 제로가 되더라. 그죠? 50만 네. 자, 여기 처음에 이니셜 한 줄 때만 약간 가우시안 랜덤 넘은 가우시안이잖아요. 노멀라이즈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어서 제로. 이거는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웨이트가 학습을 한번 할 때 한 번 하고 나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좋지 않은 그런 이니셜라이즈라는 얘기죠. 랜덤 넘버는 건 안 좋다. 올 액티베이션이 결국 제로가 되면서 백워드 패스에서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1.0을 바꿨어요. 0.01에서 1.0을 바꿨더니 얘는 거꾸로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값이 평균은 0인데 평균은 거의 0에 수렴해요. 평균 값이 좀 보면은 거의 0.0005 그러니까 이 값이 많이 블록체인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운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까는 0에 다 수렴했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 세츄에이션 됐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이. 그래서 그레디언트도 똑같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니셜라이즈도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고 요게 개수 1000, 요게는 1000이었는데 1000에 스퀘어 루트를 나눈다. 요것의 개수만큼 나눴더니 루트 1000만큼 나왔더니 요거는 그냥 무작정 이제 0.01이 아니고 요 값을 나눈 거잖아. 그랬더니 이거 제법 레이어별로 값들이 분포하더라는 거죠. 분포. 민하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다 어떤 값을 갖더라. 그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2010년 논문에 Xavier Initialization, Xavier Initialization. 이 이름을 저도 찾아보려고 왜 이게 Xavier를 썼을까? 사실은 뭐 그냥 간단한 어떤 뭐 그냥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써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유래라든지 제가 뭐 이거 갖다가 이건 논문 쓰는 사람 입장에 해보겠지만 네, 어쨌든 잠깐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당하다. 이거는 액티베이션이 잘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but when using the ReLU non-linearity it breaks.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거를 초기화시켰더니 지금 나중에 ReLU 썼잖아요. 2012년 이후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액티베이션 함수 때문에 완전히 쭉 쏠려버렸죠. 어떤 값의 평균치가 지금 0.2 정도 여기는 마지막에서 0.01 정도 되면서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은 좀 줄어들고 평균도 줄고 어쨌든 한쪽으로 쏠렸어요. non-linearity를 썼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리니어 함수에다 non-linear 같이 써야 되잖아.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헐한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레스넷 만든 사람이, 레스넷 만든 사람이, 이게 스퀘어 루트에
이것의 절반에서 했더니 약간 이 값들이 좀 커졌죠. 여전히 이렇게. 약간의 평균값이 이제 좀 중간에 가깝고 여기에 이제 펼쳐진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스탠드 대비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 0.8 값들이 아마 나온 이거는 통계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수가 여기 이제 작은 값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이게 좀 에러 이렇게 수정해 F4라는 게 이제 한번 이터레이션 한 거잖아. 한번 이터레이션 하면은 이제 에러가 좀 줄어서 이렇게 수렴하더라. 수렴. 자, 여기서 이제 save your initialization하고 자기들의 in our 경우에 이게 좋다는 거죠. 위에는 이렇게 점점점점은 거의 수렴이 안 됩니다. 그죠? 수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렴이 안 돼. 렐로 함수에서 수렴이 되더라 하는 거를 줄어들다. 로스 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에러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줄면은 이거는 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렇게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쉬운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맨 처음에 한번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그래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끄죠. 그냥 당연히 그냥 누가 해놓은 거를 사용하기가 잘 되더라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연구자에서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쭉 뭐 최근은 아니고 2000년부터 지금 나왔던 것도 좀 있고요. 아까 그로렛 본 이름이잖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2015년. 네. 자,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에다가 레슨넷을 하면서 적용한 거죠. 자, 이제 절반 정도 했는데, 뭐 일단 해보고 제가 나중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는, 자, 트레이닝 하는 방법.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일단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이제 우리가 핸드리튼 데이터라고 일단 가정할 때,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들을 넣고, 학습시키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입력이 1일 경우에, 요 1을 갖다가 샘플링 하죠. 그래서 32by 32 또는 뭐 20by 20 적당히 샘플링해서 집어넣습니다. 여기 256이 되냐? 여기 256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256 픽셀이야. 그러니까 16by 16이라는 얘기죠. 16by 16 데이터를 넣고 1차원 데이터를 꺼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목표치가 이게 전부 1부터 0까지 되도록 이거는 y1부터 y10이죠. 10. 이게 지금 여기 10입니다. 하나가 들어갔네. 자, y10. 그러니까 이것이 1, 2 해서 나온 겁니다. 10까지 이렇게 쭉 써요. 0이겠죠. 0까지 이렇게 나열되는 이 타겟과 얼만큼 디퍼런스가 있는지. 이 디퍼런스를 우리가 로스 함수인데 얘는 0.2, 0.3, 0.5. 이게 이제 일종의 소프트맥스 출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코스트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크로스 엔트로피도 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멀티클래스니까 소프트맥스 함수, 엔트로피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한 것이 소프트맥스잖아요. 자, 소프트맥스 이제는 알겠죠. 네. 자, 그것의 코스트 함수가 요 두 개의 디퍼런스. 이거 두 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0.21, 0.30. 요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 y 햇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하는 거 있어요. 자,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뭐 GitHub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 코스트 함수, 코스트 엔트로피 쓴다는 게 많이 나와요. 자, 로스 함수로, 네, 코스트 함수로.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놔야 됩니다. 자, L 세터.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넣습니다. 모든 트레인 데이터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돌리죠. 네, 돌려. 그럼 얘는 5고요. 여기 5죠. 얘는 0입니다. 얘는 4고요. 네. 그럼 이게 로스 함수들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L1, 두 번째 L2 각 구해졌죠. 모든 이걸 다 더합니다. 퍼스트 함수는
코스트라는 거는 모든 로스 함수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이즈의 전체. R이라는 게 일종의 이걸 우리가 배치라고 하는 배치. 배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어떤 하나 일과 처리되는 토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쌓여있는 값. 그래서 그 배치를 R이라고 하는 배치 사이즈가 R인데 이 토탈 코스트를 다 더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이 토탈 코스트를 갖다가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걸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정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을 다 각각 구한 다음에 해보니까 토탈 코스트 얼마다 하면 요것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요걸 가장 최소화 되도록 미니마이즈 하도록 파라메터를 옵티마이즈 시키는 거죠. 요 세타를 갖다가 세타라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터 W 또는 B 요 값이거든요. 이거 갖다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중간에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한 얘기인데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가지고 하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 디케이, 업데이트 타입, 레귤러라이제이션 요거를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로스 함수인데 로스 커브가 이포크. 그러니까 이포크는 이제 제 나오는데 미니 배치 사이즈 할 때 한번 다 돌면 미니 배치 이포크 한번 끝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완전히 돌고 나면 그러니까 배치가 만 10개면 10개 배치 다 돌리면 그건 이포크 하나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돌리면 이포크 1, 2, 3 쭉 나가거든요. 그럼 일단 모든 데이터 한번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섞어요. 그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스 함수 이렇게 쭉 경향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연속도 이렇게 올라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향은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들면 괜히 우려한 거고요. 이건 너무 빨리 수렴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빨리 수렴하는데 오히려 로스가 더 줄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이 제너럴라이션 에러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수렴을 하는데 얘보다 좋은 거야. 천천히 가지만 이 파이널 이포크가 증가했을 때 파이널 로스 함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요 두 개 선택해야 되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택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이 잘못됐거나 오토마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큐러시를 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하는 경우에 예를 들는데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요 파란색이 초록색이 뭐냐면 트레이닝입니다. 아니죠, 반대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애큐러시인데 여기 애큐러시잖아요. 에러가 아니고 증가하는 거죠. 트레이닝 경우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죠? 계속 증가하는데 중간에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밸리데이션이 테스트 데이터하고 다르죠. 자, 이거는 설명 안 하죠.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테스트 3개 나눈 다음에 한번 트레이닝 이포크 돌리면서 밸리데이션을 추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얘는 트레이닝이 계속 줄어드는데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애큐러시가 0.5에 머물고 있어요. 애큐러시 0.5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 애큐러시는 그냥 아무나 해도 50%입니다. 얘는 클래시파이어도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이 이렇게 너무 크면 오버피팅 되었다 그래요. 이때는 레귤라이제이션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갭이 없으면 모듈 캐패시티를 증가시킨다. 캐패시티가 그러니까 이거는 갭이 전혀 없이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애큐러시를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이 캐패시티하고 어떤 오버피팅을 갖다가 좀 줄여야 돼요. 자, 미니 배치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SGD는 뭐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얘기 앞에 잠깐 했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트레이닝 할 때 배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래프로 우리가 그래프를 데이터를 갖다 프로포게이션 시켜야 돼요. 포워드로. 그래가지고 로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로스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걸 백 프로포게이션 시킵니다. 그 파라메터를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이것이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쳐야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미니 배치 사이즈. 우리가 배치는 이제, 미니라는 건 작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니 배치에서 배치 사이즈 하면은 뭐, 16, 8, 32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작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first 배치를, 30을 보통 사이즈가 있으면 그 사이즈만큼 구합니다. 이게 데이터 세트를 1부터 랜덤하게 32개를 선택해요. 32개.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30이라고 할 때, 자, 그걸 돌립니다. 그러면 전부 코스트가 나오는데 그걸 다 더하죠. 자, first cost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터레이션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세타 1을 우리가 수정해요. 이터레이션 아니고 뭐 업데이트죠. 세타라는 게 이제 오메가 바이어스잖아요. 그 웨이트를 갖다가 이것의 기울기하고 이것의 러닝 커브, 러닝 레이트, 에타, 러닝 레이트하고 곱한 값을 기울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배치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 총 데이터 세트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1000개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100개씩 나눕니다. 100개씩. 그럼 이게 모두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면 이게 미니 배치. 그럼 요게 모두 100개가 있다. 요 데이터가 100개를 넣는다는 거죠. 100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내가 32를 잡았어요. 32. 이 안에 32개를 쓴다는 얘기고. 자, 지금 여기 100이라 가정할게요. 100. 그러면 두 번째 미니 배치는 또 10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두 데이터가 1000개 있으니까 이거 모두 몇 개 배치가 나와요? 여기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0개를 다 넣게 되면 여기서 뭐가 끝납니까? 이 포크가 이제 이것이 바뀌어요. 1. 그러면 이 포크가 이거 되는 거죠. 이 포크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한 세대 그러는 건데, 이제 그 바뀌는 어떤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는 이것이 다 전체 데이터 세트를 다 이제 한번 다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포크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 미니 배치를 랜덤하게 바꿔요. 랜덤. 자, 다시 100개를 갖다가 선택을 100개 랜덤하게 선택해. 여기서 뭐 1번, 5번, 뭐 10번 뭐 이렇게 해서 100개를 구한 것이 있고, 그럼 두 번째 이 포크에는 2번, 6번, 뭐 27번 이렇게 해서 또 100개를 나열할 수 있겠죠. 겹치지 않도록 랜덤 넘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10개로 이렇게 세분한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 넣을 때 연속해 넣잖아요. 이렇게 연속해 쭉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그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랜덤리스를 위해서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미니 배치는 적절히 뭐 우리가 보통 2n승, 그러니까 보통 8, 16, 32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 세트가 만약에 뭐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크죠. 30이면은 엄청난 미니 배치 사이즈 많잖아. 한번 돌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포크 돌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 포크 한 번 할 때 한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닌다면은, 이제 빨리 진행하죠. 물론 GPU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자, 빠르고, 모든 이 미니 배치가 다 끝나면, 이 포크가 끝난다.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반복합니다. 이 포크가 반복되면 다시 퍼스트 배치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자, C는, C 값은, 위 업데이트 파라미터 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요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면 당연히 바꿔지죠. 그죠? 어디 업데이트 해요? 요거 한 배치마다. 펄스 배치가 지금 바뀌잖아. 그럼 세컨 배치 들어올 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포크 안에서도 데이터가, 데이터셋 나누기 이포크 배치 사이즈만큼 의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샘플마다 바뀌는 수도 있어요. 한 번 샘플하고 바꿀 수 있는,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미니 배치하는 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종의 로스 함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큰 값으로부터 작은 값을 가정하면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옵티멈 하는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것이 코스트 함수를 각 오메가 1, 오메가 2로 미분한 다음에 이 값을 2차원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 경사가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 이 그레디언트 값이. 그래서 랜덤리 피크 세타 제로. 여기 첫 번째를 정하고요. 이곳에 오메가 세타 제로에서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러닝 레이트를 구한 다음에 여기 러닝 레이트가 있어요. 이것이 요 에타를 곱하면은 요거 같은 방향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여기서 그레디언트니까 요게 이쪽 방향입니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 요 값이니까 플러스 방향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면 세타 1을 이동하죠? 그레디언트만큼 이동했어요. 요만큼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에타 그 다음에 코스 그레디언트. 그것이 다음에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나오고 요 기울기 구하고 자 에타 구하고 세타 2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구하고 에타 곱해서 그레디언트.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해? 미니멈 도달하면 더 이상 그레디언트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어. 코스트 함수에 변화가 없으면 그레디언트 0이니까 그때의 세타가 우리가 결정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점 뭐예요? Never guarantee global minimum. 여기 이제 이 코스트 함수가 가장 작은 우리가 알고 있다 가정하면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에서 우리가 어떤 초기 값 세타 제로가 여기에 값은 여기 3차원으로 보면 요 위에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타고 내려가는데 요 값은 그레디언트 값이 여기서 딱 로컬 0이야. 근데 이것은 계란판처럼 수없이 많은 로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로벌 미니멈이 어디에 도달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과 로컬 미니멈을 너무 많이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who is afraid of non-convex loss function? 로스 함수가 어떤 그 로컬 미니멈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로컬 미니멈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게 답입니다. 특히 딥러닝 경우에. 자, 러닝 레이트에 대한 거. 우선 러닝 레이트는 얼마큼 취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너무 많이 크게 취하면 자, 기울기는 요만큼인데 이렇게까지 도달하죠. 같은 방향으로 다시 요 값이 경사는 맞았는데 다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값이 지금 로스 함수가 18인데 여기 10.5로 그러니까 더 내려간 게 아니라 내려간율이 바뀌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잘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에타를 케어풀리 잘 설정해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로컬 미니멈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잠깐 보기 위해서 자, 코스트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자, 코스트 함수는 제일 먼저 이제 이 로컬 미니멈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스트 함수, 요것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에 의해서 웨이트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서 코스트 함수가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 그레디언트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웨이트는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여기서 딱 빠져 스톱되죠. 그것이 이제 로컬 미니멈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문제는 여기 새들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새들 포인트라는 것은 이 웨이트가, 파라미터 웨이트가 이렇게 해서 잘 수정되어 오다가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가 우연히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미니멈 쪽으로 잠깐 지나면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방법을 통하면 이것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새들 포인트하고 로컬 미니멈.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학습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할 때, 밸런스로
거의 0일 때. 이때도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진전할 수만 있으면은 문제 없어요. 어쨌든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니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 됐든. 여기서부터 약간 천천히 이제 어떤 찾아가겠죠. 자, 이러한 어떤 지금 로컬 미니멈 이외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에타를 학습 러닝 레이트를 갖다가 좀 수정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 통해서 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여기 일단은 멈추는 거로 일단 멈추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그 새로운 어댑티브 방법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